네, 지금부터는요, 구조적 분석 설계 향상학습 해보도록 할게요. 자, 향상학습을 진행하는데 여러분 이제까지 사용자에 대한 요구 분석 얘기를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요구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 대상 업무에 대한 그 사용자가 갖고 있는 요구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세화해서 명세화하는 그런 시스템 분석가의 활동을 말합니다. 사용자의 요구는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용자의 요구가 곧 소프트웨어의 속성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겠죠. 우리가 흔히 소프트웨어로 요구를 반영할 때는 기능적인 요구사항과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으로 구분을 짓는데요. 기능적인 요구사항은 어떤 절차나 입출력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비기능 요구사항으로는 뭐 성능이라든지 신뢰도, 그다음에 어떤 보안성, 운영상 그 제약을 둬야 할 내용들, 그다음에 개발 계획,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개발 환경, 이런 것들이 망라돼서 누릴 수 있는 상승 효과, 이런 것들은 비기능 요구가 되겠습니다. 보통 요구사항을 분석한다는 거는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사용자, 비전문가인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개발자, 전문가들이죠. 그 어떤 대화를 나눌 때 어떤 사용자의 미숙함이나 비전문성으로 인해서 대화에 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내용을 시스템으로 구현하기를 요구하다 보니까 그 시스템의 그 복잡도가 상당히 수준이 높은 경우, 난이도가 높은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용자들은 변심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사용자의 사용 환경이 변한다거나 함으로써 요구사항이 바뀔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구체화하는 그 명세화 작업은 당연히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자,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내용 안에는 정보 영역을 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정보 영역 설정이라 하면 소프트웨어의 기능 영역을 이해할 때 도움을 주는 그런 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어떤 원리를 가지고 특히 그 정보 영역 설정을 구분을 짓는데, 어떤 문제가 큰 문제를 자꾸 작은 문제로 쪼갰으로써 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원리이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문제의 분할 체계 확립의 원리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시스템을 논리적 또는 물리적 표현으로 바꾸는 그런 표현의 원리가 있어요. 이거는 시스템 요소의 부가에 의해서 설계를 기본화하는 그런 그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기법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자료 흐름을 중심으로 하는 분석과 자료 구조를 중심으로 하는 분석, 그리고 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공식적인 명세 이렇게 있는데요. 자료 흐름을 중심으로 하는 분석에서는 구조적 분석 기법이 되겠죠. 그래서 자료의 흐름들을 그리고 자료 사전을 만들어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소단이 명세서를 가지고 기능 요소를 뽑아내는 거죠. 그다음에 자료 구조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1255 분석 기법이나 잭슨 분석 기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요구사항 분석을 위한 자동화 도구는 크게 나누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SRAM이라고 하는 Software Requirement Engineering Methodology죠. 이거는 어떤 요구를 진술하는 언어입니다. 즉 RSL이라고 하는 요 언어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나 특성, 관계, 구조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PSL이나 PSA가 있는데요. 이거는 문제가 즉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진술할 수 있는 그런 언어, 즉 Problem Statement Language를 이용을 해서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겁니다. 특히 PSL은
사용자 요구를 도출하여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언어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구조적 분석 기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자, 구조적 분석은 시스템 분석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런 인풋, 그 다음에 IPT 기법 중에 하나죠. 도형 중심의 분석용 도구와 분석 절차를 이용해서 사용자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문서화하는 그런 체계적인 분석 기법입니다. 이 구조적 분석 기법을 적용하는 그 이유는요, 사용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고 또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이 구조적 분석 기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구조적 분석 기법은 시스템 분석의 질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모형 작성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을 해줍니다. 아울러 분석자와 사용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요. 시스템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끝으로 시스템 분석 시 사용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 분석 기법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구조적 분석 기법을 사용하면 시스템을 분할해서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고요. 분석자와 사용자 간 대화가 쉬워지고요. 분석 시 중복성이 배제됩니다. 탑다운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시스템에 대한 일관성 있는 이해가 가능해진다는 그런 효과도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는 세 가지 도구가 있다고 그랬죠. 자료 흐름도 DFD, 자료 사전 DD, 그 다음에 소단위 명세서 미니 스펙, 이렇게 세 가지 도구를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 자료 흐름도는 프로세스 또는 처리 공정을 나타내는 구성 요소 원으로 표시합니다. 자료를 변환시키는 시스템의 한 부분을 나타내고요. 버블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 흐름, 자료의 이동을 나타내죠. 에로우,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스토어, 즉 자료 저장소인데요. 시스템에서의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자료 저장소 이름이 굵은 실선 사이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단말, 터미네이터죠. 자료의 출처와 도착지를 나타내며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사각형, 직사각형 안에 단말 이름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자료사전을 구성하는데 자료사전의 구성 요소는 6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수학 연산 기도하고 비슷한데요. 이퀄 기호는 자료의 정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플러스 기호가 있죠. 이것은 자료를 연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A and B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가로는 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생략 가능한 자료를 이렇게 옵션으로 표시할 때 가로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가로에 어떤 세로바를 두는 것은 자료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또는 이라는 의미를 갖죠. 하나 이상의 선택이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중가로가 있죠. 이것은 자료의 반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중가로 다음에 어떤 숫자가 오게 되면 n번 이상 반복한다는 거고, 중가로의 스퀘어 형태로 표시하면 최대로 n번을 반복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중가로 앞에 숫자가고 중가로 다음에 숫자가 오면 중가로 앞에 오는 숫자부터 중가로 다음에 오는 숫자까지 반복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인트죠. 포인트는 자료를 설명할 때 이중따옴표는 자료를 설명할 때 쓰는 그런 주석입니다. 주석. 자, 그러면 구조적 분석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먼저 사실을 발견하고 현행 시스템을 분석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이때 이 절차 안에서는 사용자와 면담을 통해 개발 대상 업무에 대한 환경을 파악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현행 시스템의 업무 수행 절차를 그대로 조사를 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현행 시스템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기술을 하는데요. 앞에 과정에서 사용 중인 현행 시스템의 물리적인 모형에 나타나 있는 그런 특성들을 제거해 버리고 오로지 그 현재의 시스템이 수행해야 할 기능적인 요소들만을 뽑아내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낸 자료를 데이터 흐름도로 모형화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새로운 게 만들어질 시스템에 대한 논리적인 명세를 작성을 하는데요. 새로운 시스템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모든 기능을 논리적 모형으로 재작성하는 거죠. 여기서도 자료 흐름도가 나오겠죠.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물리적인 구현 대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전 단계에서 정의된 기능을 자동화할 것인지 아니면 수작업으로 처리할 것인지 두 작업을 병행할 것인지를 구분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다 끝나면요, 이제 대안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구조적 명세서를 작성하는데요. 하나의 시스템 개발안이 선택되면 분석자가 구조적 명세서를 작성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보시고 있는 문제를 읽고 그 다음에 자료 흐름도를 작성하셔서 그 과제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은 지금부터 시간을 약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과정 천천히 읽어보시고 한번 자료 흐름도를 만들어 보세요. 자, 야채 볶음밥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감자, 당근, 양파 이런 각종 야채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은 벗길 것은 벗겨내고 그 다음에 이제 잘게 썰어서 볶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것들을 적당한 야채들이 넘치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크기의 프라이팬을 준비해 두고 거기에 식용유를 두른 다음에 프라이팬을 데펴서 열을 가해야 되겠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데펴진 프라이팬에 야채를 집어넣고 익을 때까지 잘 볶아줘야 되겠죠. 이때 감자나 당근 같이 두껍게 썰어지는 그런 야채들을 먼저 익히고 양파는 금방 익기 때문에 나중에 넣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적당히 익었다고 생각하면 후추와 소금 같은 것을 넣어서 간을 맞춰줘야 합니다. 자, 네 번째 단계에서는 적당한 양의 밥을 넣고 야채와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계속 저어주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별도의 팬에 기름을 두른 다음에 계란을 얇게 후라이 하죠. 계란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완성된 볶음밥을 접시에 담아내서 준비한 계란 무침을 얹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자기 기호에 맞춰서 케첩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참깨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참기름 같은 거를 가미해서 이렇게 맛있게 드실 준비를 하면 되겠죠. 이런 과정을 자료 흐름도로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준비한 정답 화면이 있어요. 이 정답 화면은 여러분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요 확인학습, 향상학습 과정이 끝난 후에 여러분 그린 시인 흐름도하고 비교해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도요, 여러분 운전면허증 이미 운전면허증 많은 분들이 소유하고 계시죠?
요 운전면허증과 관련된 자료사전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운전면허증에는 면허사항과 인적사항, 발급사항, 변경사항이라고 하는 4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면허사항에는 뭐 1종이냐 2종이냐, 1종도 대형이냐 보통이냐, 뭐 이런, 그다음에 특수냐 원동기냐, 이런 것들이 표시가 돼 있고, 그다음에 면허증 번호가 나와 있죠. 그다음에 인적사항에는요, 이름과 주민번호와 주소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발급 관련된 사항으로는 뭐 적성검사 기간, 그다음에 어떤 특별한 조건, 그다음에 발급 기관장, 그다음 발급일이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변경 사항에는 변경일, 기재사항, 확인자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읽어드린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자료사전 기법, 표기법으로 작성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1.1 면허사항이라는 것은 이퀄 부호와 종별 옆에 AND라고 하는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는 AND, 종별과 면허증이라는 2가지 조건을 합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1 종별에 대한 것은 중괄호 안에 이중 따옴표로 주석을 달아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써요? 이 세로 bar을 세워가지고 1종이냐 2종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형식으로 표시를 했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자료사전 표기법에 맞게 여러분들 갖고 있는 운전면허증에 대한 표기법을 한번 표기해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 향상학습 과정에 포함을 시켜드렸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야채볶음밥을 하는 것을 작성해서 여러분이 이따가 과제로 제출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구조적 분석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구조적 분석의 특징은 명확 분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모형화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고, 분석자와 사용자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탑다운 방식으로 일의 기능을 분해할 수 있고요. 전체 시스템을 일관성 있게 파악하고 이해하기가 쉽다. 그 다음에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설계 단계에 적용하기가 쉽다. 그리고 전체적인 신뢰성이 증진된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특징으로 이제 꼽았었는데요. 보기 중에 특징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 있죠? 네, 3번. 상향식 분석으로 중복성을 배제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향식 분석을 한다 그랬죠? 탑다운 방식입니다. 자, 2번. 구조적 분석 도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구조적 분석 도구는 3가지가 있었어요. 자료 흐름도, 소단위 명세서, 그 다음에 자료 사전, 이렇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3번에 있는 구조도표는 이 분석 도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자료 흐름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앞에서 나왔던 자료 흐름도는 4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처리 요소, 그 다음에 자료의 저장도, 자료의 흐름, 이런 것들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단말. 자, 처리라는 것은 입력되는 자료 흐름을 출력되는 자료 흐름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원으로 표시하죠. 그 다음에 자료 흐름은 자료 흐름도 상에서 구성 요소들 간의 접속 관계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화살표로 표시했습니다. 자료 저장소는 머물고 있는 자료군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굵은 실선 안에 데이터베이스나 파일 이름을 써주죠. 그 다음에 단말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상세한 자료 흐름도를 이해할 수 있게 사각형으로 단말을 표시를 합니다. 자, 자료 사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자료 사전이라는 것은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자료의 명세와 자료 속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흐름도에 기술된 그런 내용, 모든 자료에 대한 사항들을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 정의를 4가지로 나눠서 정의를 했는데요. 자료 흐름을 구성하는 자료 항목,
자료에 대한 의미, 그 다음에 자료 저장소를 구성하는 자료 항목, 그 다음에 자료 원소의 단위.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요소가 있었죠. 이퀄 기호, 플러스 기호, 그 다음에 가로, 중가로 안에 세로바, 그 다음에 중가로, 그리고 이중 따옴표. 이렇게 6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자료 사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이죠? 자, 1. 자료가 발생지에서 종착지까지 처리되고 저장되는 모든 활동사항을 도형을 이용하여 나타내는 도구다. 2.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자료의 명세와 자력 속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직화된 도구다. 3. 처리 절차나 논리적 활동을 기술하는 도구다. 4. 크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이해하기 쉬운 일련의 작은 단위로 나눈 뒤 차례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모은 것이다. 어때요? 정답은 2번이죠. 예, 자료 사전은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자료의 명세와 속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는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 구조적 분석 및 설계에 대한 그 향상학습을 마치고요. 앞에서 여러분들 제시해 드렸던 요 야채 볶음밥 만드는 과정 요거 읽고 여러분들 자료 이름들을 반드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려보시고 나서 그 결과를 여러분들 그 별지로 작성해서 레포트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앞으로 3분 정도 시간을 드리니까 작성을 해보세요.